현대지성 클래식 66 시지프 신화 알베르 카뮤 지음 유기환 옮김 낭독 우정민 출판 현대지성 파스칼 피아에게 오 나의 영혼이여 불멸의 삶을 갈망하지 말고 가능한 삶을 남김없이 소진하라. 핀다로스 아폴론 제전 우승자에게 바치는 찬가 3 시지프 신화 1955년 미국판 서문. 시지프 신화는 내가 훗날 반항인에서 본격적으로 탐구할 한 가지 생각의 출발점을 가리킨다. 반항인은 살인의 문제를 다루고 시지프 신화는 자살의 문제를 다루는데 이 두 작업 모두 현대 유럽에서 일시적으로 사라지거나 뒤틀린 영원한 가치에 기대지는 않는다. 시지프 신화의 핵심 주제는 이렇다. 삶의 의미가 있는지를 스스로 묻는 것은 정당하고도 필요한 일이다. 따라서 자살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도 매우 정당한 일이다. 그리고 이 문제에 깔린 일반적인 역설, 그 역설을 통해 드러나는 대답은 다음과 같다. 설령 우리가 신을 믿지 않는다 해도 자살은 정당화될 수 없다. 15년 전인 1940년, 프랑스와 유럽을 휩쓴 재앙의 한가운데에서 쓰인 이 책은 허무주의의 한계 속에서도 허무주의를 넘어 앞으로 나아갈 길이 있음을 단언한다. 시지프 신화 출간 이후 쓴 모든 책에서 나는 그런 방향을 탐색하고자 했다. 간단히 말하자면 죽음의 문제를 제기함에도 시지프 신화는 사막 한가운데서 살고 창조하라는 명료한 권유로 읽혀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나는 지금까지 써온 일련의 에세이, 다른 주요 저작에 비해 다소 주변적인 몇몇 에세이를 이 철학적 논고에 덧붙여 함께 출간하고자 했다. 시지프 신화보다 좀 더 서정적인 형태로 쓰인 이 에세이들은 동의와 거부를 오가는 본질적인 운동을 보여주며 그 운동은 예술가와 예술가의 힘겨운 소명을 정의한다고 나는 믿는다. 내게 뚜렷하게 드러나는 이 책의 통일성이 미국 독자들에게도 뚜렷하게 드러나기를 바란다. 그 통일성은 한 예술가가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와 창조하는 이유에 대해 행할 수 있는 냉정하면서도 열정적인 성찰에 있다. 15년이 흐른 지금 나는 이 책에서 밝힌 몇몇 입장을 이미 넘어섰다. 하지만 당시 그 입장들을 택하게 했던 절박한 동기에는 한순간도 불성실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이 점이 미국에서 출간된 나의 책들 가운데 이 책이 가장 개인적인 의미를 띠는 이유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 책은 다른 어떤 책보다도 독자들의 관용과 이해를 필요로 한다. 1955년 3월 파리에서 알베르 카뮤. 부조리한 추론. 이 책은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 시대가 탐구한 적 없는 부조리의 철학이 아니라 금세기에 여기저기서 목격되는 부조리의 감수성을 다루고 있다. 그러므로 서두에서 이 책의 지필이 동시대의 몇몇 탁월한 정신에 빚졌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것은 기본적인 양심에 속하는 일이다. 나로서는 그 점을 숨길 의도가 추호도 없기에 독자는 이 책 전체에 걸쳐 그들의 글을 인용하고 해설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지금까지 결론으로 여겨온 부조리를 이 시론에서는 하나의 출발점으로 간주한다는 사실을 밝혀두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나의 해설에는 잠정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따라서 독자는 나의 해설이 취하는 입장을 결정적인 것으로 예단하지 말아야 하리라. 이 시론은
단지 영혼의 질병을 순수한 상태로 묘사할 뿐이다. 지금 당장은 여기에 어떠한 형이상학도, 어떠한 신앙도 섞여 있지 않다. 그것이 이 책의 한계이자 유일한 의도적 선택이다. 부조리와 자살. 진실로 중요한 철학적 문제는 단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자살이다.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는 일이야말로 철학의 근본 질문에 답하는 일이다. 나머지 문제, 예컨대 세계가 3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정신의 범주가 9가지로 나뉘는가 12가지로 나뉘는가 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는 장난삼아 제기할 수도 있는 질문이다. 무엇보다 먼저 철학의 근본 질문에 답해야 한다. 니체가 주장했듯 철학자로서 존중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사상을 몸소 실천해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면 우리는 이 대답의 중요성을 새삼스레 깨닫게 된다. 왜냐하면 이 대답의 결정적 행동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일은 감성적으로는 자명해 보이지만 이성적으로 분명히 받아들이려면 깊은 성찰이 따라야만 한다. 어떤 문제가 다른 문제보다 더 절박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자문할 때 나는 그 문제가 불러일으킬 행동이라고 답한다. 나는 존재론적 논증을 위해 목숨을 던지는 사람을 결코 본 적이 없다. 중요한 과학적 진리를 주장한 갈릴레이는 그 때문에 목숨이 위태로워지자마자 너무도 쉽게 그 진리를 버렸다. 어떤 의미에서는 잘한 일이다. 그 진리가 화형을 감수할 만한 가치를 지닌 것은 아니었다.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돌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든 무슨 상관이랴. 요컨대 그것은 하찮은 문제이다. 반면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탓에 많은 사람이 죽음을 선택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자신에게 삶의 이유를 주는 이념이나 환상을 위해 목숨을 버리기도 한다. 이른바 삶의 이유가 훌륭한 죽음의 이유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삶의 의미가 가장 절박한 문제이다. 그 문제에 어떻게 답할 것인가? 모름지기 본질적인 문제. 말하자면 목숨을 버리게 하는 문제 또는 삶의 열정을 배가하는 문제를 생각하는 방식은 아마도 두 가지, 즉 라팔리스의 방식과 돈키호테의 방식밖에 없다. 우리를 감동시키는 동시에 진리에 이르도록 해주는 것은 자명한 사실과 서정 사이의 균형뿐이다. 그러므로 이토록 평범하면서도 비장한 주제를 다룰 때 학문적이고 고전적인 변증법보다는 양식과 공감에서 비롯되는 더욱 겸손한 정신적 태도가 앞서야 한다. 자살은 오로지 사회적 현상으로만 취급되어 왔다. 반대로 여기서는 먼저 개인의 생각과 자살 사이의 관계를 논하고자 한다. 자살과 같은 행위는 위대한 작품과 마찬가지로 마음의 고요 속에서 준비된다. 자살자 자신도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방아쇠를 당기거나 물속으로 뛰어든다. 어떤 부동산 관리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사람들은 내게 그가 5년 전에 딸을 잃었고 그 이후로 성격이 많이 변했다고, 그 일로 그야말로 소진되었다고 말했다. 이보다 더 적절한 표현은 찾기 어려우리라.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소진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이 시작 단계의 사회는 별다른 관련이 없다. 벌레는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 바로 거기서 벌레를 찾아야 한다. 삶을 정면에서 명징하게 응시하다가 돌연 광명의 세계 밖으로 도피하는 이 죽음의 유해를 추적하고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살에는 수많은 이유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명백해 보이는 이유가 가장 진정한 이유는 아니다. 물론 이런 가설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심오한 성찰 끝에 자살하는 경우는 드물다. 대개 이성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위기의 발단이 된다. 신문에서는 흔히 내면의 슬픔이나
불치의 병을 언급한다. 이런 설명은 그럴듯해 보인다. 그러나 바로 그날 그 절망한 사람의 친구 하나가 무관심한 어조로 답하지는 않았는지 살펴야 할 것이다. 그자가 죄인이다. 왜냐하면 그것만으로도 유해 상태에 있던 모든 원한과 낙담이 한꺼번에 밀어닥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정신이 죽음을 선택하는 그 정확한 순간을, 그 미묘한 과정을 분명히 포착하기는 어렵지만 자살이라는 행위가 전제로 삼는 결론들은 자살 자체에서 그다지 힘들이지 않고 끌어낼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 자살은 멜로드라마에서 그렇듯 하나의 고백이다. 그것은 삶을 감당할 수 없음을, 삶을 이해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행위이다. 이런 비유적인 표현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고 일상적인 표현으로 돌아가자. 그것은 단지 삶이 굳이 살만한 가치가 없음을 고백하는 행위이다. 물론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사람들은 여러 이유로 삶이 요구하는 행위를 계속한다. 그중 첫째가는 이유가 습관이다. 의도적으로 죽는다는 것은 습관의 덧없음과 살아야 할 심원한 이유의 결여, 번잡한 일상생활의 터무니없음, 고통의 무용성을 본능적으로나마 인식했음을 전제로 한다.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면마저 앗아가는 이 측량할 길 없는 감정은 도대체 무엇인가?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로라도 설명할 수 있는 세상은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세상이리라. 하지만 반대로 돌연 환상과 빛을 잃은 세계에서 인간은 자신을 이방인이라 느낀다. 이 유배지에는 출구가 없는데 여기서는 잃어버린 고향의 추억도 약속받은 땅의 희망도 모두 지워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인간과 그의 삶, 배우와 그의 무대 사이의 단절, 그것이 바로 부조리 감정이다. 모름지기 건강한 사람이라면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을 것이기에 누구나 이 부조리 감정과 허물을 향한 갈망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을 구구한 설명 없이도 이해할 수 있으리라. 이 실론의 주제는 바로 부조리와 자살 사이의 관계를 밝히고 자살이 부조리에 대해 어느 정도로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데 있다. 우리는 속임수를 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기가 진실이라고 믿는 바를 기준으로 행동해야 함을 원칙으로 내세울 수 있다. 그러므로 삶의 부조리를 믿는 사람의 행동은 마땅히 그의 믿음을 좇아야 한다. 이 같은 결론에 따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조건에서 최대한 빨리 벗어나야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명히, 괜한 비장감에 빠지지 않고 자문하는 것은 더없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물론 여기서 나는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을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명확한 언어로 제기되면 이 문제는 단순하면서도 해결 불가능한 문제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단순한 문제는 단순한 답을, 명백한 문제는 명백한 답을 내포하고 있으리라고 사람들은 잘못 생각한다. 선엄적으로, 그리고 문제의 항을 뒤집어 보면 자살하든가 자살하지 않든가 선택하는 길뿐이듯이 철학적 해결책에도 오직 두 가지, 즉 긍정과 부정의 해결책만이 있는 듯 보인다. 실제로 그렇다면 더 바랄 게 무엇이겠는가? 그러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늘 의문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도 고려해야 한다. 공연히 말장난을 하자는 게 아니다. 대다수가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가? 또한 부정적으로 대답하는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례도 있다. 니체의 기준에 따르면 그들은 결국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이와 반대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삶의 의미를 확신하는 사례도 종종 눈에 띈다. 이런 모순은 늘 존재한다. 아니, 오히려 논리가 더없이 중요하게 요구되는 이 문제보다 더 무순히 심각한 경우는 없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 철학적 이론과 그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의 행동을 비교하려는 시도는 흔하게 목격된다. 하지만 삶의 의미가 없다고 확신한 사상가 중에서
자신의 논리를 삶의 거부까지 밀고 나간 이는 소설에 나오는 키릴로프, 전설적 이야기에 휩싸인 페레그리누스, 가설을 실천한 쥘 르키에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다. 쇼펜하우어가 음식이 가득한 식탁 앞에서 자살을 예찬했다는 이야기는 우스갯소리로 인용되곤 한다. 그렇지만 이 문제에는 농담의 여지가 없다. 비극적인 일을 진지하게 다루지 않는 태도가 비난의 대상은 아닐지라도 그런 태도는 당사자의 됨됨이를 판단하는 근거로 작용한다. 이 같은 모순과 미망 앞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삶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의견과 삶을 버리기 위해 취하는 행동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야 하는가? 이런 논의에서는 아무것도 가장하지 말아야 하리라. 한 인간이 자신의 생명에 가지는 애착에는 세상의 온갖 비참보다 더 강렬한 무엇인가가 존재한다. 육체의 판단은 정신의 판단 못지않게 가치가 있다. 육체는 소멸의 위험이 닥치면 뒤로 물러난다. 우리는 생각하는 습관을 익히기에 앞서 살아가는 습관을 지니고 있다. 날마다 죽음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는 이 경주에서 육체는 돌이킬 수 없는 전진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 끝으로 이 모순의 본질은 내가 칭하는 바 회피에 있다. 왜냐하면 그 회피는 파스칼적인 의미의 위락 이하의 것인 동시에 이상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 실론의 세 번째 주제를 구성하는 치명적 회피는 바로 희망이다. 이는 우리가 거기로 들어갈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내세에 대한 희망, 또는 삶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삶을 초월하고 삶을 승화시키고 삶의 의미를 주고 결국 삶을 배반하는 모종의 거창한 관념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속임수를 가리킨다. 모든 것이 이처럼 혼란을 불러일으킨다. 전혀 쓸모없는 일은 아닐지라도 지금까지 우리는 어쩌면 말장난을 했고 삶의 의미가 없다는 사실은 필연적으로 삶을 살 필요가 없다는 사실로 귀결된다고 믿는 채 했다. 기실 이 두 판단 사이에서는 어떠한 필연적인 관계도 없다. 지금까지 지적한 혼란과 단절과 모순 때문에 길을 잃어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을 멀찍이 제쳐놓고 문제의 핵심으로 곧장 나아가야 한다.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없는 까닭에 자살한다는 것은 하나의 진실이지만 그것은 너무나 자명한 이치이기에 유용하지 않다. 삶에 대한 이런 모욕, 삶에 대한 이런 부정은 과연 삶이 의미가 없다는 사실에서 비롯되는가? 우리는 과연 희망 또는 자살로서 삶의 부조리를 모면해야 하는가? 이것이야말로 만사를 제쳐두고서 우리가 집요하게 생각하고 명료히 밝히고 깔끔하게 해명해야 할 문제이다. 부조리는 죽음을 요구하는가? 각양각색의 사유와 무심한 정신의 유희에서 벗어나 오로지 이 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소위 객관적인 정신의 소유자가 이런저런 문제를 다룰 때마다 늘 끌어들이는 뉘앙스와 모순과 심리는 이런 탐구와 열정에 끼어들 자리가 없다. 여기서는 오직 가혹한 사유, 즉 논리적인 사고만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렇게 사유하는 것은 쉽지 않다. 논리적 태도를 취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그 논리적인 태도를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자기 손으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은 자기 가슴에 있는 감정의 비탈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자살에 관한 성찰은 나의 관심을 끄는 유일한 문제를 제기할 기회를 준다. 죽음까지 이르는 논리가 존재하는가? 여기서 내가 그 기원을 보여주는 추론을 무절제한 열정에 휩싸이지 않고 오직 명백한 사실에 비추어 밀고 나갈 때만 그 문제에 답할 수 있으리라. 나는 그것을 부조리한 추론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이 추론을 시작한 사람은 많다. 그러나 그들이 이 추론의 끝까지 매달렸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 카를 야스퍼스는 세계를 조화로운 통일체로 구성할 수 없음을 밝히면서 이렇게 외친다.
이런 한계가 나를 나 자신에게로, 즉 내가 그저 표방할 뿐인 객관적 관점 뒤에 더 이상 숨을 수 없는 곳으로, 나 자신도 타자의 삶도 더 이상 내 의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곳으로 데려간다. 다른 많은 철학자에 이어 야스퍼스는 사유가 한계에 도달하는 물 한 방울 없이 메마른 황무지를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그렇다. 틀림없이 많은 이들이 그에 앞서 그곳을 그려냈다. 하지만 그들은 얼마나 서둘러 거기서 빠져나가려고 했던가? 사유가 비틀거리는 그 마지막 전환점에 많은 이들이 도달했고,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 소박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자신이 지닌 가장 소중한 것, 즉 자신의 생명을 포기했다. 한편 또 다른 사람들, 이를테면 정신의 왕자들 또한 포기를 선택했다. 하지만 그들이 더없이 순수한 반항심으로 결행한 것은 사유의 자살, 즉 사유의 포기였다. 진정한 노력은 그와 반대로 부조리한 추론을 줄기차게 밀고 나가며 그 멀고 외딴 고장의 야릇한 식물을 가까이서 자세히 살펴보는 데 있다. 끈기와 통찰력이야말로 부조리와 희망과 죽음이 연출하는 비인간적 연극을 관람할 자격이 있는 특권적 관객들이다. 끈기와 통찰력을 갖추었을 때 비로소 정신은 기초적이면서도 정묘한 그 춤의 여러 양상을 분석할 수 있고, 분석의 끝에 이르러 그것을 설명하고 몸소 다시 살아낼 수 있는 것이다. 부조리한 벽들. 위대한 작품들처럼 심오한 감정은 언제나 말하려는 것 이상의 의미를 나타낸다. 영혼 속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정감이나 반감은 습관적인 행동이나 사고를 통해 드러나며 영혼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결과 속으로 끌려 들어간다. 반면 심오한 감정은 찬란하든 비참하든 자신의 세계를 동반한다. 그 감정들은 자신의 분위기가 짙게 드리운 하나의 배타적인 세계를 환히 비춘다. 예컨대 질투의 세계, 야망의 세계, 이기심의 세계 또는 관용의 세계 말이다. 하나의 세계란 하나의 형이상학, 하나의 정신적 태도를 가리킨다. 이미 특별하게 자리한 감정에 대해 참인 것은 그 밑바탕에 깔린 기본 정서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참일 것이다. 이를테면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불러일으키거나 부조리가 일깨우는 정서처럼 여전히 모호하고 불분명하면서도 명료한, 멀리 있는 듯하면서도 눈앞에 생생히 존재하는 정서들 말이다. 부조리의 감정은 어느 길목에서든 불쑥 나타나서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다. 그것은 광채 없는 빛 속에서 처절하게 벌거벗고 있어 파악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어려우니만큼 성찰할 만하지 않은가? 우리에게 한 인간은 영원히 미지의 존재이고 그의 내면에는 우리가 인지할 수 없으며 근본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존재한다는 것은 아마도 사실이리라. 그러나 나는 사람들을 현실적으로 알고 있고 그들의 행동거지, 그들의 행위 전체, 그들의 삶의 결과로 그들을 인식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분석으로 파악할 수 없는 모든 비합리적 감정들을 나는 현실적으로 정의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전제 조건은 그 감정의 모든 결과를 지성적으로 가늠하고 그 감정의 모든 양상을 주의 깊게 통찰하고 그 감정의 세계를 재구성하는 데 있다. 똑같은 배우를 100번 보았다고 해서 내가 그를 개인적으로 더 잘 알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가 연기한 주인공들을 꼼꼼히 분석하면서 마침내 100번째 배역에 이르러 내가 그를 조금 더 잘 알게 되었노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은 내 말에 담긴 일말의 진실을 인정할 수 있으리라. 겉보기에는 역설처럼 들리겠지만 실제로는 교훈담이다. 말하자면 이 역설에는 교훈이 들어있다. 그것은 한 인간이 그의 진솔한 열정만이 아니라 그의 허구적 연기에 의해서도 정의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준다. 침착하게 살펴보면
몇몇 감정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으리라. 그 감정들은 가슴으로 직접 느낄 수는 없지만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행위와 그것이 상정하는 정신적 태도를 통해 부분적으로 드러난다. 이쯤 되면 내가 하나의 방법론을 마련하고 있다는 사실뿐 아니라 이것이 인식적 방법론이 아닌 분석적 방법론이라는 사실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의 방법론은 모종의 형이상학을 내포하고 또 이따금 아직 인식하지 못한 결론을 암암리에 보여주기 마련이다. 책의 마지막 페이지는 이미 책의 첫 페이지에 함축되어 있다. 이러한 처음과 끝의 결합은 불가피한 것이다. 여기에 제시한 방법론은 진정한 인식이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감추지 않는다. 우리는 그저 겉모습을 열거하고 분위기와 풍토를 느낄 수 있을 뿐이다. 부조리라는 이 파악할 수 없는 감정을 아마도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서로 친숙한 세계, 이를테면 지성의 세계, 생활예술의 세계, 아니 간단히 말해 예술의 세계에서 포착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시작점에 부조리의 풍토가 있다. 종착점은 부조리한 우주와 그 정신적 태도인데 그 태도는 고유한 빛을 비춤으로써 세계의 특권적이고 가차없는 얼굴을 가감없이 생생하게 드러낼 것이다. 모든 위대한 행동과 모든 위대한 사상은 전혀 대수롭지 않은 시작점을 가지고 있다. 위대한 작품은 흔히 어느 길모퉁이에서 또는 어느 식당의 회전문에서 탄생한다. 부조리도 마찬가지이다. 부조리의 세계는 다른 어떤 세계보다도 이런 초라한 탄생에서 오히려 자신의 고결성을 끌어낸다. 특정한 상황에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는 질문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대답하는 것은 그런 체하는 가장일 수 있다. 사랑받는 이들은 이런 경우를 잘 안다. 그러나 만일 그 대답이 진지한 것이라면, 만일 공허가 웅변이 되는 상태, 일상적 행동의 사슬이 끊어져 마음이 그 사슬을 다시 이어줄 고리를 헛되이 찾아봐야 소용없는 상태, 한마디로 저 기이한 영혼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그 대답은 부조리의 첫 번째 징후라고 할 수 있으리라. 무대가 붕괴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아침 기상, 전차, 4시간의 사무실 또는 공장 노동, 점심 식사, 전차, 다시 4시간의 노동, 저녁 식사, 수면. 똑같은 리듬으로 되풀이되는 월화수목금토. 이런 일상생활이 대체로 변함없이 계속된다. 하지만 어느 날 왜라는 의문이 불쑥 솟아오르고 모든 것이 놀라움이 깃든 피로와 염증 속에서 시작된다. 시작된다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염증은 기계적인 생활이 반복된 결과로 생기지만 동시에 의식의 활동을 출발시키기도 한다. 염증은 의식을 깨우고 그 다음 과정을 자극한다. 그 다음 과정이란 무심히 일상생활의 사슬 속으로 되돌아가거나 아니면 결정적으로 각성하는 것이다. 각성한 후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결과가 나타난다. 그것은 자살 또는 원상회복이다. 염증은 그 자체로는 메스꺼운 구석을 지닌다. 그러나 여기서 나는 염증이 이로운 것이라고 결론 지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의식에 의해 시작되고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면 그 무엇도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지적은 딱히 독창적일 게 없고 오히려 너무나 분명한 것이지만 부조리의 기원을 계략적으로 인식하는 데에는 전혀 모자람이 없다. 요컨대 모든 것은 단순한 염려에서 출발한다. 이처럼 광채 없는 삶의 나날에서는 시간이 우리를 짊어지고 간다. 그러나 언젠가 우리가 시간을 짊어지고 가야 할 때가 오기 마련이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미래를 바탕으로 살고 있다. 내일, 나중에, 네가 형편이 나아지면, 나이가 들면 너도 이해하게 될 거야. 현재를 바탕으로 살지 못하는 이런 모순은 놀랍기 짝이 없는데 결국 미래는 죽음에 이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누구나 자신이 30살임을 깨닫거나 30살이라고 말하는 날이 온다. 그런 식으로 그는 문득 자신의 젊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동시에 그는 시간에 비추어 자신의 위치를 설정한다. 말하자면 시간 속에 자신을 자리매김한다. 즉 그는 자신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어떤 곡선의 일정한 지점에 도달했음을 문득 깨닫는 것이다. 한마디로 그는 자신이 시간의 소유물이고 자신을 사로잡는 공포로 미루어 시간 속에 죽음이라는 최악의 적이 도사리고 있음을 알아챈다. 그런데 내일을, 전력을 다해 거부했어야 할 그 내일을 바라고 있었으니 육체의 살떨리는 저항, 바로 그것이 부조리이다. 그보다 더 아래에는 이방감이 있다. 이를테면 문득 세계가 두껍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의 돌이 얼마나 낯설고 완강한지를, 자연이, 하나의 풍경이 우리를 얼마나 강렬하게 부정할 수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이다. 모든 아름다움의 저변에는 비인간적인 무언가가 깃들고 이 언덕, 다사로운 하늘, 그림 같은 나무가 불현듯 신락원보다 더 멀어지며 우리가 부여했던 덧없는 의미를 잃어버린다. 세계의 원초적 저기가 수천 년의 세월을 거슬러 우리를 향해 밀려든다. 한동안 우리는 세계를 이해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수세기 동안 우리는 그 세계에 미리 부여한 형상과 윤곽만을 이해해왔지만 이제 더 이상 우리 자신에게 그런 우격다짐을 행사할 힘이 없기 때문이다. 세계가 다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를 손에 쥘 수 없다. 인간의 습관에 가려져 있던 무대가 돌연 제 모습을 되찾은 것이다. 무대는 우리에게서 멀어져 간다. 한 여자의 익숙한 얼굴에서 몇 달 전에 혹은 몇 년 전에 사랑했던 여자를 마치 이방인처럼 다시 만나는 날이 있듯 어쩌면 우리는 벼랑간 자신을 몹시 외롭게 만드는 무엇인가를 갈망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직 그때가 도래하지는 않았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즉, 세계의 두꺼움과 이방감. 그것이 바로 부조리이다. 인간들 또한 비인간적인 것을 발산한다. 우리의 의식이 명징한 시간에는 인간들이 하는 행위의 기계적 양상과 그들이 보여주는 의미 없는 무언극이 그들을 둘러싼 모든 것을 어리석어 보이게 만든다. 한 남자가 유리 칸막이 뒤에서 전화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우리에게 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그의 불가해한 몸짓은 보인다. 이쯤 되면 그는 왜 사는 걸까 하고 우리 스스로 자문하게 된다. 인간 자체의 비인간성 앞에서 느끼는 이 불편함. 실제 그대로인 우리 모습 앞에서 경험하는 이 측량할 길 없는 추락. 우리 시대 어느 작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구토감 역시 부조리이다. 마찬가지로 어느 날 뜬금없이 우리를 만나러 거울 속으로 들어오는 이방인. 우리가 자신의 사진 속에서 제외하는 친근하면서도 불안스러운 형제. 그것 또한 부조리이다. 드디어 죽음과 우리가 죽음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감정이라는 문제에 이르렀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모든 것이 이야기되었으니 비장한 감정은 되도록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마치 그런 것을 모른다는 듯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정녕 놀라운 일이다. 하기야 죽음의 경험은 실제로 존재할 수 없는 게 아니던가.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낸 것과 의식한 것만이 우리의 체험을 이룬다. 여기서는 타인의 죽음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을 뿐이다. 그것은 하나의 대용품이요 정신적 관점에 불과하므로 우리를 설득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 이 우울한 관례적 경험은 설득력이 없다. 사실상 공포는 사건의 수학적 측면에서 비롯된다. 시간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데 왜냐하면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사실을 증명하고 그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영혼에 대한 온갖 미사여구는 여기서 적어도 당분간은 그와 반대되는 명백한 증거를 만나게 될 것이다.
따귀를 때려도 더 이상 자국을 내지 못하는 무기력한 육체에 더 이상 영혼의 자리는 없다. 죽음이라는 모험의 기본적이고 결정적인 측면이 부조리 감정의 내용을 이룬다. 이 숙명의 치명적인 조명 아래에서 무용성이 드러난다. 인간 조건을 관장하는 피비린내 나는 수학 앞에서는 어떤 도덕도 어떤 노력도 선엄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모든 문제는 이미 수없이 이야기되어 왔다. 나는 여기서 간략한 분류와 명백한 주제를 제시하는 데 그치고자 한다. 그 주제는 모든 문학과 모든 철학에 두루 나타난다. 일상적인 대화마저도 그로 인해 풍요로워진다. 그러한 주제를 새삼스럽게 창안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하지만 뒤이어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성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런 명백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거듭 말하지만 나의 관심을 끄는 것은 부조리의 발견이 아니라 그 발견의 결과이다. 이런 사실을 확인한 후 우리는 과연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하며 아무것도 회피하지 않으려면 어디까지 나아가야 하는가? 자발적으로 죽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도 희망을 가져야 할 것인가? 대답하기에 앞서 지성의 차원에서도 간략하게 동일한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다. 정신의 첫 번째 기능은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가려내는 데 있다. 그러나 사유가 사유 자체를 성찰하는 순간 즉시 하나의 모순을 발견하게 된다. 합리적으로 설득하려 애써봐야 소용없다. 이 문제에 대해 아무도 아리스토텔레스보다 더 명쾌하고 우아한 논증을 하지 못했다. 이러한 의견이 흔히 초래하는 우스꽝스러운 결과는 그것이 스스로 붕괴한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진리이다 라고 주장함으로써 우리는 그 반대 주장도 진리임을 주장하는 셈이고 그 결과 그 반대 주장이 우리 명제의 진리성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우리 명제의 허위성을 주장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모든 것은 허위이다 라고 말한다면 이 주장 또한 허위가 되고 만다. 만약 우리의 주장에 반대되는 주장만은 허위라거나 우리의 주장만은 허위가 아니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무수히 많은 진리 또는 허위 주장을 인정해야 하리라. 왜냐하면 진리 주장을 펼치는 사람은 그 주장만은 진리라고 선언할 것이고 이런 선언이 무한히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악순환은 스스로를 성찰하는 정신이 현기증 나는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순환 논리의 첫 번째 사례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이 역설은 그 단순성 때문에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난다. 어떤 언어의 유희나 논리의 고개를 펼치든 요컨대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인간의 관점으로 통일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진화된 단계라 해도 정신의 깊은 욕망은 인간이 우주 앞에서 느끼는 무의식적 감정과 연결된다. 그것은 바로 친밀한 관계에 대한 욕구이며 명징한 인식에 대한 갈망이다. 인간의 차원에서 세계를 이해한다는 것은 세계를 인간적인 것으로 환원하고 인간의 낙인을 찍는다는 것이다. 고양이의 세계는 개미핥기의 세계가 아니다. 모든 사상은 인간의 모습을 띠고 있다 라는 자명한 단언도 같은 의미를 지닌다. 마찬가지로 현실을 이해하고자 하는 정신은 현실을 인간 사유의 어휘로 환원했을 때 비로소 만족을 느낀다. 만일 우주가 인간처럼 사랑하고 괴로움을 느낄 수 있다고 인간이 인식한다면 인간은 금세 마음의 안정을 찾으리라. 만일 인간 사유가 변화무쌍한 현상을 비추는 거울 속에서 그 현상들을 요약하고 그 자체도 단일한 원리로 요약할 수 있는 영원한 관계를 찾아낸다면 우리는 비로소 복자들의 신화도 우스꽝스러운 위조품에 불과할 진정한 정신의 행복을 논할 수 있으리라. 이런 통일성의 향수, 이런 절대의 갈망은 인간 드라마의 본질적 방향을 설명한다. 그러나 이런 향수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달래야 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욕망이 정복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심연을 뛰어넘어 우리가 파르메니데스와 함께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유일자의 실제를 주장한다면 우리는 정신의 우스꽝스러운 모순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즉, 하나의 정신이 완전한 통일성을 주장하는 순간 바로 그 주장 때문에 자신이 해소하려 한 차이와 다양성을 긍정하게 된다. 이 또 다른 악순환은 우리의 희망을 질식시키기에 충분하다. 이 또한 명백한 사실이다. 거듭 말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거기서 도출할 수 있는 결과이다. 나는 또 하나의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다. 인간은 필멸의 존재이다. 그러나 이 사실에서 극단적인 결론을 끌어낸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이 실론에서는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아는 것 사이의 편차, 실질적 동의와 가장된 무지 사이의 편차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기실 가장된 무지는 우리로 하여금 일련의 생각을 무시하고 살아가게 해주는데, 만일 그 생각을 생생히 실감한다면 우리의 삶은 송두리째 뒤집히고 말 것이다. 이처럼 얽히고 설킨 정신의 모순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창조물과 우리 자신 사이의 단절을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다. 인간 정신이 희망이라는 부동의 세계에서 침묵하는 한 모든 것은 인간의 향수가 만든 통일성 속에서 표출되고 정돈될 것이다. 그러나 인간 정신이 조금이라도 움직이기 시작하면 즉시 이 세계는 균열을 일으키며 무너지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파편이 인간의 인식 앞에 드러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는 친숙하고 고요한 세계를 재구축할 생각은 일찌감치 단념해야 한다. 수세기에 걸친 탐구와 숱한 사상가의 포기를 지켜본 우리는 이것이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것에 대한 진실임을 잘 알고 있다. 직업적인 합리주의자를 제외하면 오늘날 우리는 이 진실 앞에서 절망하고 있다. 만약 인간 사유의 유일하고 의미 있는 역사를 써야 한다면 끝없는 회환과 무기력으로 점철된 역사를 써야 하리라. 과연 나는 누구에 대해, 무엇에 대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나는 그것을 알고 있다. 내 안의 이 마음. 나는 그것을 느낄 수 있고 그것이 존재한다고 판단한다. 이 세계. 나는 그것을 만질 수 있고 그것이 존재한다고 판단한다. 나의 지식은 거기서 멈추며 나머지는 모두 재구성의 산물이다. 왜냐하면 내가 확신하는 이 자아마저 파악하고 정의하고 요약하려는 순간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가는 물처럼 흩어져 버리기 때문이다. 나는 자아가 가진 모든 얼굴과 사람들이 부여한 모든 얼굴을 예컨대 거기서 드러나는 그 교육, 그 출신, 그 열정 혹은 침묵, 그 위대함이나 저열함을 하나하나 그릴 수 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모든 얼굴을 하나로 합칠 수 없다. 나의 소유인 이 마음조차 내게 영원히 정의할 수 없는 것으로 남으리라. 내가 내 존재에 가지는 확신과 이 확신에 부여하려는 내용 사이에 깊게 파인 심연은 결코 메워지지 않으리라. 영원히 나는 나 자신에게 이방인이 되리라. 논리학에도 심리학에도 여러 진리는 있지만 유일한 진리는 없다. 너 자신을 알라는 소크라테스의 명제는 덕을 행하라는 고해 신부의 명제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 이 명제들은 무지와 동시에 향수를 드러낸다. 그것은 거대한 주제에 대한 헛된 유희에 불과하다. 대략적인 근사치라는 한계 내에서만 타당성이 있을 뿐이다. 또한 여기에 나무가 있고 나는 그 거칠거칠한 촉감과 물기를 알고 있으며 그 맛을 느낄 수 있다. 이 풀과 별의 향기, 밤, 마음이 편안해지는 몇몇 저녁, 어떻게 내가 그 힘과 활력을 온몸으로 느끼는 이 자연을 부정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지상에 존재하는 어떤 지식도 이 세계가 내 것이라는 확신을 주지 못하리라. 당신은
내게 세계를 묘사해주고 그것을 분류하는 법을 가르쳐준다. 당신은 세계의 법칙을 열거하고 나는 지식에 대한 갈증을 느끼며 그 법칙이 참이라는 데 동의한다. 당신은 세계의 메커니즘을 해체하고 나의 희망은 부풀어 오른다.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당신은 오색찬란하고 기품 있는 이 우주가 원자로 환원되고 원자는 전자로 환원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준다. 그 모든 것이 흡족하여 나는 당신이 계속하기를 기다린다. 하지만 당신은 전자들이 핵 주위를 도는 비가시적인 궤도 체계를 내게 이야기한다. 결국 당신은 이 세계를 하나의 이미지로 설명하는 것이다. 그때 나는 당신이 시에 도달했음을 알아차린다. 말하자면 나는 결코 이 세계를 알 수 없으리라. 내가 그에 대해 분개할 시간이라도 있을까? 당신은 벌써 이론을 바꿔버렸으니 말이다. 이처럼 내게 모든 것을 가르쳐줄 듯했던 과학은 결국 가설로 끝이 나고 명증성은 은유 속으로 가라앉고 확실성은 예술작품으로 기착된다. 나는 왜 그토록 큰 노력을 기울였던가? 차라리 이 언덕의 부드러운 곡선, 불안한 마음을 어루만지는 저녁의 손길이 내게 훨씬 더 많은 것을 가르쳐준다. 시작점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설령 과학으로 모든 현상을 파악하고 열거할 수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세계를 이해하게 된 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내가 세계의 울퉁불퉁한 표면을 모두 손가락으로 만져보았다 하더라도 세계를 그 이상 알지는 못하리라. 당신은 확실하기는 하나 아무것도 내게 알려주지 않는 묘사와 내게 알려주려고 하는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은 가설 사이에서 선택하기를 요구한다. 나 자신과 이 세계의 이방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 긍정과 동시에 스스로를 부정하는 사유로 무장한 나. 오직 알기와 살기를 거부함으로써만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이 조건. 정복의 욕망이 난공불락의 벽에 부딪히는 이 조건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무엇인가를 원한다는 것은 역설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모든 것이 무관심, 마음의 졸음 또는 치명적인 체념이 가져오는 중독된 평화가 탄생할 수 있도록 조율되어 있다. 그러므로 지성 또한 나름의 방식으로 이 세계가 부조리하다는 진단을 내린다. 그 반대쪽에 있는 맹목적 이성이 모든 게 명징하다고 주장해봤자 소용없다. 나는 이성이 옳기를 바랐고 그 증거를 기다렸다. 그러나 오만하기 짝이 없던 숱한 세월과 그럴듯한 주장을 늘어놓았던 수많은 사상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이 허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적어도 이런 차원에서는 내가 진실을 알지 못한다면 행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보편적이거나 실천적이거나 도덕적인 이성, 이런 결정론, 모든 걸 설명하는 이런 범주들은 모름지기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을 웃게 할 것이다. 그런 것들은 정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들은 정신의 심오한 진실, 즉 정신이 사슬에 묶여 있다는 진실을 부정한다. 이 해독할 수 없고 한계 지어진 우주에서 인간의 운명은 비로소 의미를 띈다. 일군의 비합리가 여기저기서 솟아올라 인간의 운명을 최후까지 둘러싼다. 통찰력이 되살아나고 명징해지면서 부조리의 감정이 더욱 확실히 느껴진다. 앞서 나는 세계가 부조리하다고 말했는데 너무 성급했다. 세계는 그 자체로 합리적이지 않으며 그것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전부이다. 부조리는 이처럼 세계의 비합리성과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메아리치는 명증성을 향한 불타는 욕망 사이에서 태어난다. 부조리는 인간과 동시에 세계에 종속된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부조리가 인간과 세계를 잇는 유일한 끈이다. 마치 증오가 존재와 존재를 묶어놓듯 부조리는 인간과 세계를 서로에게 접합시킨다. 나의 모험이 계속되는 이 무한한 우주에서 내가 명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사실은 이게 전부이다.
여기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자. 만일 내가 삶과 나의 관계를 규정하는 부조리를 진실로 인정한다면, 만일 내가 세계의 정경 앞에서 나를 사로잡는 감정과 지적 탐구가 불러일으킨 통찰을 깊이 확신한다면, 나는 그 확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확신을 유지하기 위해 그것을 정면으로 직시해야 한다. 특히 나는 그 확신에 따라 나의 행동을 조율하고 그 확신을 귀결점까지 밀고 나가야 한다. 지금 나는 정직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사유가 과연 이런 사막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 알고 싶다. 나는 사유가 적어도 이 사막으로 들어섰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 사유는 그곳에서 자신을 살찌울 빵을 발견했다. 즉, 그때까지는 허상을 먹고 자라왔음을 깨달은 것이다. 사유는 인간 성찰의 가장 절박한 주제 가운데 몇몇을 새롭게 맞이했다. 부조리는 인식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의 열정, 모든 열정 중에서 가장 비통한 열정이 된다. 그러나 부조리의 열정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 즉 우리의 가슴을 흥분시키는 동시에 불태워버리는 열정의 심오한 법칙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아는 것, 바로 그것이 문제이다. 하지만 그것은 아직 우리가 제기하려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부조리 경험의 핵심을 이루는 문제로 머지않아 다시 다룰 기회가 있을 것이다. 지금은 사막에서 태어난 주제와 충동을 인식하는 데 집중하자. 아마도 그것들을 열거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리라. 그 주제와 충동 또한 오늘날 만인에게 알려져 있다. 비합리의 권리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었으니 말이다. 이른바 모욕받은 사유의 전통은 끊임없이 존속해왔다. 합리주의에 대한 비판은 너무나 빈번히 제기되어 더 이상 되풀이할 필요가 없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는 마치 이성이 지속적으로 전진해왔다는 듯 이성을 비틀거리게 하려고 애쓰는 역설의 체계가 잇따라 탄생하고 있다. 이런 줄기찬 공격은 이성 자체의 효능을 반증한다기보다 이성을 불러일으키는 희망의 강도를 반증한다. 역사적 차원에서 볼 때 이성을 둘러싼 두 가지 대립적인 태도가 늘 존재했다는 사실은 통일성을 구현하려는 소망과 그 소망을 옥죄는 벽에 대한 명징한 인식 사이에서 찢겨온 인간의 근본적 열정을 설명한다. 어쨌든 우리 시대만큼 이성에 대한 공격이 활발했던 시대는 없었으리라. 뜻밖에도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고귀함이었다. 내가 어떤 영원한 의지도 천지 만물을 압도하지 못한다고 말했을 때 나는 천지 만물의 그 고귀함을 돌려주었던 셈이다 라는 차라투스트라의 위대한 외침 이후로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는 바로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키르케고르의 치명적 질병 선언 이후로 부조리 사유에 의미심장하면서도 고통스러운 주제가 줄지어 나타났다. 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이 뉘앙스는 매우 중요한데 비합리적이며 종교적인 사유의 주제가 연이어 출현했다. 야스퍼스에서 하이데거까지, 키르케고르에서 셰스토프까지, 현상학자들에서 셸러까지 논리적 차원과 도덕적 차원에서 볼 때 방법과 목적에서는 대립적이지만 향수 어린 동경심에서는 동일한 혈족인 일군의 정신이 이성이라는 왕도를 차단하고 올바른 진리의 길을 되찾는 데 전념했다. 나는 여기서 그들의 사상을 이미 널리 알려진 기성사상으로 간주하고자 한다. 그들의 야망이 무엇이든 또 무엇이었든 간에 그들은 모두 모순과 불일치와 고뇌와 무기력이 지배하는 이 형용할 수 없는 세계로부터 출발했다. 그들의 공통 관심사는 지금까지 우리가 거론한 주제들이다. 그들에게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발견에서 도출한 결론이라는 사실을 강조해야 한다. 이는 매우 중요하므로 나중에 따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리라. 그러나 지금 당장으로서는 그들의 발견과 최초의 경험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
그들의 일치점을 확인해야 한다. 그들의 철학을 이러니 저러니 논하는 건 외람된 일이지만 그들에게 공통된 풍토를 가늠하는 건 가능하며 또 그것으로 충분하다. 하이데거는 인간 조건을 냉정하게 고찰하고 실존이 능욕당하고 있다고 단언한다. 유일한 현실은 존재의 전 상황에서 드러나는 염려이다. 세계와 세계의 위락 속에서 길을 잃은 인간에게 그 염려는 잠시 스쳐 지나가는 공포이다. 그러나 그 공포가 의식 속으로 들어오면 명철한 인간의 영원한 풍토, 즉 고뇌가 되는데 그 고뇌 속에서 실존이 나타난다. 이 철학 교수는 세상에서 가장 추상적인 언어로 담담하게 인간 실존의 유한하고 제한적인 특성은 인간 자체보다 더 근원적인 중요성을 지닌다라고 쓴다. 칸트에게 관심을 기울인 결과로 그는 순수 이성의 편협한 특성을 인식한다. 또한 그 결과로 분석의 끝에 이르러 세계는 고통받는 인간에게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라고 결론짓는다. 하이데거에게는 염려가 추론의 범주를 훌쩍 뛰어넘는 것이기에 그는 오직 그것만을 생각하고 오직 그것만을 이야기한다. 그는 염려의 얼굴들을 열거한다. 예컨대 평범한 인간이 염려를 무디게 하고 잊으려 애쓸 때 느끼는 권태 또는 정신이 죽음을 응시할 때 느끼는 공포가 그것이다. 하이데거도 인간의 의식을 부조리와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죽음의 의식이 중요한데 그것은 곧 염려의 호출이다. 이때 실존은 의식을 매개로 자신을 호출한다. 죽음의 의식은 그야말로 고뇌의 목소리로서 실존에게 익명의 존재 속에 유실된 자신을 되찾으라고 명한다. 하이데거 또한 잠들어서는 안 되며 목숨이 닿을 때까지 깨어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는 이 부조리한 세계 속에 버티고 선 채 필멸하는 세계의 덧없는 성격을 강조한다. 그는 폐허의 한복판에서 길을 찾고 있다. 야스퍼스는 일체의 존재론에 절망하는데 왜냐하면 그가 보기에 우리는 천진난만한 순수성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가 겉모습의 치명적인 게임을 초월하는 그 어떤 것에도 이를 수 없음을 알고 있다. 그는 정신의 종착점이 실패임을 아는 것이다. 그는 역사가 보여준 여러 정신적 모험을 세밀히 탐구한 후 각 체계의 결함, 예컨대 만물의 구세주가 된 환상, 속이 뻔히 보이는 설교를 가차없이 비판한다. 인식의 불가능성이 증명된 이 황폐한 세계에서 무가 유일한 현실이고 구원 없는 절망이 유일한 태도인 듯한 이 황폐한 세계에서 그는 신성한 비밀에 이르는 아리아드네의 시를 찾고자 한다. 셰스토프 또한 똑같은 진리를 지향하면서 가장 치밀한 체계도 가장 보편적인 합리주의도 결국 인간 사유의 불합리에 부딪히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놀랍도록 단조로운 저술을 통해 끊임없이 증명한다. 이성을 평가절하하는 어떤 아이러니한 사실도 어떤 하찮은 모순도 그의 시선을 피해가지 못한다. 단 한 가지가 그의 관심을 온통 사로잡는데 그것은 예외이다. 감정의 역사에 속하는 예외이든 정신의 역사에 속하는 예외이든 상관없다. 사형수의 도스토옙스키적인 경험, 니체적인 정신의 파격적인 모험, 햄릿의 저주, 입센의 쓰라린 귀족주의를 통해 그는 인간으로서 어찌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한 인간적인 반항을 추적하고 조명하며 찬양한다. 그는 이성이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모든 확실성이 돌로 변한 무색무취의 사막 한복판을 향해서 결의에 찬 발걸음을 옮길 뿐이다. 이 모든 철학자 가운데 가장 매력적인 인물인 키르케고르는 적어도 일정 기간에 걸쳐 부조리의 발견보다 더 멀리 나아간다. 즉, 그는 부조리를 몸소 살아낸다. 가장 확실한 침묵은 입을 다무는 게 아니라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쓴 키르케고르는 우선 어떤 진리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어서
그 자체로는 무력한 실존을 만족스러운 대상으로 만들 수 없다고 확신한다. 인식의 돈후 아닌 그는 여러 가명을 사용하고 모순적 행위를 일삼으며 교화적인 논설을 쓰는 동시에 냉소적인 유심론 교본, 유혹자의 일기를 쓴다. 그는 일체의 위로, 도덕, 안식의 원리를 거부한다. 그는 심장에 박힌 가시의 고통을 덜고자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그 고통을 생생하게 일깨우며 십자가형을 달게 받은 자가 느끼는 절망적 환희 속에서 명증성, 거부, 희극 등 악마적 범주를 조금씩 구축해 나간다. 다정한 동시에 냉소적인 이 얼굴, 영혼의 밑바닥에서 솟구치는 절규를 수반한 이 절묘한 공중제비는 자신의 힘을 능가하는 현실과 싸우는 부조리의 정신 그 자체이다. 그리하여 키르케고르를 그의 소중한 스캔들로 이끄는 정신적 모험 또한 장식 없는 원초적 모순 상태로 되돌아간 경험의 혼돈 속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또 다른 차원, 즉 방법의 차원에서 볼 때 후설과 현상학자들은 극단적으로 세계의 다양성을 복원하고 이성의 초월적 힘을 부정한다. 정신적 우주는 그들과 함께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로워진다. 장미꽃잎이나 이정표 표주석 또는 인간의 손이 사랑이나 욕망 또는 중력의 법칙만큼 중요해진다. 생각한다는 것은 더 이상 통일한다는 것, 대원칙이라는 얼굴 아래 겉모습을 친숙하게 만든다는 것이 아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이제 보는 법이나 주의를 기울이는 법을 다시 배운다는 것, 의식을 지향하게 한다는 것, 프루스트식으로 개개의 관념이나 개개의 이미지를 특권적인 장소로 만든다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말해 모든 것이 특권적이다. 사유를 정당화하는 것, 그것은 사유의 극단적 의식이다. 키르케고르의 철학이나 셰스토프의 철학보다 더 현실적인 철학을 만들기 위해 후설은 출발점에서 이성의 고전적 방법을 부정하고 희망을 질식시키며 비인간적인 면이 느껴질 정도로 풍요롭게 증식되는 현상을 직관과 마음에 열어 보인다. 이런 길은 모든 과학으로 통하거나 아니면 아무런 과학으로도 통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여기서는 수단이 목적보다 더 중요하다. 문제는 인식을 위한 태도일 뿐 위안이 아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적어도 출발점에서는 그렇다. 어떻게 이 정신들 사이에 존재하는 깊은 혈연성을 느끼지 못하겠는가? 어떻게 그들이 더는 희망이 들어설 여지가 없는 특권적이고 쓰라린 장소 주위로 모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겠는가? 나는 모든 것이 설명되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설명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성은 그러한 마음의 함성 앞에서 무력하다. 이런 요구로 잠에서 깬 정신이 여기저기 찾아보아도 발견되는 것은 오로지 모순과 억설뿐이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세계는 이런 비합리로 가득 차 있다. 내가 그 유일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세계는 거대한 비합리에 지나지 않는다. 단 한 번만이라도 그건 분명해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세계는 구원되리라. 그러나 앞서 말한 철학자들은 앞다투어 아무것도 분명하지 않으며 모든 것이 혼돈이라고, 인간은 단지 명증성에 대한 열망과 자기를 둘러싼 벽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지니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 모든 경험은 서로 겹치고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극한의 경계에 도달한 정신은 판단을 내리고 결론을 선택해야 한다. 바로 여기에 자살과 대답이 자리한다. 나는 탐구의 순서를 뒤집어 지적인 모험에서 출발하여 일상적 행위로 되돌아오고자 한다. 여기서 언급한 경험은 우리가 떠나지 말아야 할 사막에서 태동했다. 적어도 이런 경험이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한다. 여기까지 노력한 결과 인간은 비합리 앞에 서게 된다. 인간은 그의 내면에서 행복과 이성의 욕망을 느낀다.
부조리는 합리에 대한 인간의 열망과 세계의 비합리적 침묵 사이의 충돌에서 태어난다. 그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거기에 꼭 매달려야 하는데, 왜냐하면 인생의 모든 결과가 거기서 태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의 비합리, 인간의 열망, 둘의 대결에서 솟아나는 부조리. 이것이 바로 실존의 드라마, 즉 한 실존이 전개할 수 있는 모든 논리의 종결과 함께 필연적으로 끝나야 하는 드라마의 새 주역이다. 철학적 자살. 그렇다고 해서 부조리의 감정이 곧 부조리의 개념은 아니다. 부조리의 감정은 부조리의 개념의 근거를 제공할 뿐이다. 부조리의 감정이 우주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찰나가 아니라면 부조리의 감정은 부조리의 개념으로 요약되지 않는다. 부조리의 감정은 그보다 더 멀리 나아가야 한다. 부조리의 감정은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죽거나 더 깊은 반향을 일으켜야 한다. 우리가 여기에 모아둔 주제들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나의 관심을 끄는 것은 작품들이나 정신들 자체가 아니라 그들이 내리는 결론에서 공통점을 발견하는 일이다. 이 작품들과 정신들을 정치하게 비평하는 일은 또 다른 형식과 장소를 요구할 터이므로 생략하기로 하자. 아마도 이제까지 정신들이 이토록 서로 달랐던 적은 결코 없었으리라.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동요하게 만드는 전반적 풍경이 동일함을 알아볼 수 있다. 또한 이처럼 서로 다른 인식을 거쳤음에도 그들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절규는 똑같은 방식으로 메아리친다. 우리가 앞서 언급한 철학적 정신들에는 공통된 풍토가 깔려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이 풍토를 살인적이라 규정해도 단순한 말장난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숨막히는 하늘 아래에서 살아가려면 어찌하겠는가? 거기서 빠져나오든가 거기에 머물든가 양자택일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전자의 경우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올지를, 후자의 경우 왜 거기에 머물러야 하는지를 아는 일이다. 나는 자살의 문제 및 실존 철학의 결론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다. 본론에서 잠시 벗어나 보자. 지금까지 우리는 외부를 통해 부조리의 경계를 설정해왔다. 그렇지만 우리는 부조리의 개념 안에 내포된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자문하고 직접적인 분석을 통해 한편으로는 그 개념의 의미를, 다른 한편으로는 그 개념이 이끌어내는 결론을 탐색할 수 있다. 만약 내가 무고한 사람을 흉악범으로 고발하거나 도덕적인 사람에게 자기 누이를 탐냈다는 혐의를 뒤집어 씌운다면 그는 내게 그것이 부조리하다고 항변하리라. 이런 분노에는 희극적인 일면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심각한 이유가 있다. 도덕적인 사람은 그 항변으로서 내가 그에게 뒤집어 씌운 행동과 그가 평생 지켜온 원칙 사이에 존재하는 결정적인 모순을 적시한다. 그것은 부조리하다 라는 말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는 뜻일 뿐 아니라 그것은 모순적이다 라는 뜻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단신으로 칼을 뽑아들고 기관총 부대를 공격하는 모습을 본다면 나는 그의 행동이 부조리하다고 판단할 것이다. 오직 그의 의도와 그를 기다리는 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불균형. 그의 실제 힘과 그가 의도한 목적 사이의 모순만이 그러한 판단의 근거를 이룬다. 마찬가지로 어떤 판결이 동일한 사건에 내려질 만한 판결과 반대될 때 우리는 그 판결을 부조리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또한 부조리에 의한 증명은 우리가 정립하려는 논리적 현실과 해당 추론의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가장 단순한 것에서 가장 복잡한 것까지 모든 경우에 내가 비교하려는 두 항 사이의 간격이 크면 클수록 부조리도 더욱더 커질 것이다. 예컨대 부조리한 결혼, 부조리한 도전, 부조리한 원한,
부조리한 침묵, 부조리한 전쟁, 부조리한 평화가 있다. 어떤 경우에도 부조리는 두 항에 비교해서 태동한다. 그러므로 내가 부조리의 감정은 단순히 하나의 사실이나 인상을 검토함으로써 생기는 게 아니라 기성질서와 특정 현실 사이의 비교, 하나의 행동과 그것을 초월하는 세계 사이의 비교에서 생긴다고 말하는 데는 타당한 근거가 있다. 부조리는 본질적으로 이혼, 즉 절연이다. 그것은 서로 비교되는 두 항에 이쪽에도 저쪽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부조리는 두 항의 대결에서 태어난다. 지성의 차원에서 볼 때 이런 은유가 의미를 지닐 수 있다면 부조리는 인간에도 세계에도 존재하지 않으며 그 둘의 공존 상태에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지금으로서는 부조리가 인간과 세계를 묶어주는 유일한 끈이다. 명백한 사실에 국한해서 말하자면 나는 인간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세계가 인간에게 무엇을 제공하는지 알며 인간과 세계를 결합해주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고 말할 수 있다. 나로서는 더 깊이 파고 들어갈 필요가 없다. 연구자에게는 단 하나의 확실성만으로 충분하다. 다만 문제는 거기서 온갖 결과를 끌어내는 데 있다. 거기서 즉각적으로 도출되는 결과는 하나의 방법적 규칙이다. 즉, 그렇게 밝혀지는 독특한 삼위일체는 갑자기 발견된 아메리카 대륙과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다. 오히려 무한히 단순하면서도 무한히 복잡하다는 면에서 이런저런 경험의 여건을 연상시킨다. 요컨대 삼위일체의 으뜸가는 특징은 그것이 분리될 수 없다는 데 있다. 세 항 중 하나를 파괴한다는 것은 삼위일체 전체를 파괴하는 일이다. 인간 정신의 바깥에서는 부조리가 존재할 수 없다. 그렇기에 부조리는 세상 만물처럼 인간의 죽음과 더불어 끝난다. 또한 세계의 바깥에서도 부조리는 존재할 수 없다. 내가 부조리의 개념이 본질적인 개념이며 나의 진리 가운데 으뜸가는 진리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기본적인 사실 때문이다. 앞서 말한 방법적 규칙이 여기서 나타난다. 만일 내가 어떤 것이 진실이라고 판단한다면 나는 그것을 끝까지 보존해야 한다. 만일 내가 어떤 문제의 해결책을 구하려 한다면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기 위해 문제를 구성하는 항목 가운데 하나라도 감추어서는 안 된다. 내 삶의 유일한 여건은 부조리이다. 문제는 어떻게 부조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부조리는 자살로 귀결되어야 하는지를 아는 데 있다. 내 탐구의 첫 번째 조건이자 사실상 유일한 조건은 나를 짓뭉개는 그것 자체를 고스란히 보존하는 일, 그리하여 그 속에서 내가 본질적이라고 판단하는 부분을 숨김없이 존중하는 일이다. 나는 방금 그것을 휴식 없는 대결과 투쟁으로 정의한 바 있다. 이 부조리의 논리를 끝까지 밀고 나가면서 나는 이 투쟁이 절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희망의 전적인 부재를, 포기와 혼동하지 말아야 할 지속적인 거부를, 청소년기의 불안과 동일시할 수 없는 의식적인 불만족을 전제로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요구를 파괴하거나 감추거나 회피하는 모든 행위, 그 중에 첫 번째가 두 항 사이의 이혼, 즉 단절을 파괴하는 동의일 텐데, 어쨌든 그 모든 행위는 부조리를 없애버리고 부조리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태도를 평가절하하는 결과에 이를 것이다. 부조리는 오직 우리가 그것에 동의하지 않을 때만 의미를 지닌다. 지극히 도덕적으로 보이는 한 가지 명백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이 언제나 자기 진리의 먹이가 된다는 점이다. 인간은 진리를 한번 인식하고 나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 얼마간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다. 부조리를 의식하게 된 인간은 영원히 거기에 묶인다. 희망 없는 인간, 희망 없음을 의식하는 인간은
더 이상 미래의 소유물이 아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그가 자신이 창조한 우주에서 빠져나오려고 애쓰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다.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것은 이러한 역설을 고려할 때 비로소 의미를 지닌다. 그런 면에서 합리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해 부조리의 풍토를 인식하게 된 사람들이 그들의 결론을 밀고 나간 방식을 검토하는 것보다 더 유익한 일은 없으리라. 실존 철학에 국한해서 살펴보면 나에게는 모두가 예외 없이 도피를 제안하는 것처럼 보인다. 인간에게 제한되고 폐쇄된 우주에서 이성의 잿더미 위에선 부조리로부터 출발한 그들은 기이한 논리로 자신을 짓누르는 것을 신성화하고 자신을 억압하는 것에서 희망의 이유를 발견한다. 이 강요된 희망은 누구에게서나 종교적 본질을 띠는데 이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그 예로 셰스토프와 키르케고르의 특유한 주제 몇 가지를 분석하는 데 그치고자 한다. 그런데 야스퍼스는 희화에 이를 정도로 이런 태도의 전형적인 예를 보여준다. 문제를 분명히 하기 위해 야스퍼스도 검토하는 게 좋을 듯하다. 그는 초월성을 구현할 힘도 없고 경험의 깊이를 헤아릴 능력도 없으며 단지 실패로 전복된 이 우주를 의식하고 있을 뿐이다. 그는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적어도 이 실패에서 결론을 끌어낼 것인가. 그는 새로운 것을 가져오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 속에서 무력함의 고백 외에는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고 모종의 만족스러운 원리를 추론할 어떤 실마리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그는 스스로 인정하듯 정당화의 과정도 없이 단번에 초월적인 존재와 삶의 초인적인 의미를 긍정하며 이렇게 쓴다. 실패는 일체의 설명과 해석을 넘어 무가 아닌 초월적 존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인간적 믿음이라는 맹목적 행위의 근거에서 별안간 모든 것을 설명하는 이 초월적인 존재. 그는 그것을 일반성과 개별성에 상상할 수 없는 통일로 정의한다. 그리하여 부조리는 그 말의 가장 넓은 의미에서 신이 되고 이해불능의 존재가 세상 만물을 밝혀주는 존재가 된다. 논리적 차원에서 이런 추론은 성립할 수 없다. 나는 그것을 비약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 역설적으로 우리는 초월적 경험을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만들려는 야스퍼스의 고집과 무한한 인내를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추정이 힘들수록 정의는 더욱 무용해지고 초월적 존재는 더욱 실감나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또한 초월적 존재를 긍정하려는 열정은 야스퍼스의 설명 능력과 세계의 비합리성 사이에 존재하는 간격에 정비례하기 때문이다. 야스퍼스는 급진적 방식으로 세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만큼 더욱더 이성의 예단을 파괴하는 데 열중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굴욕적인 사상의 사도는 굴욕의 극단에 이르러 존재를 근본적으로 쇄신할 수단을 찾아낼 것이다. 신비사상은 우리를 이런 추론 방식에 익숙하게 만들었다. 이런 추론 방식은 여느 정신적 태도와 마찬가지로 부당하지 않다. 그러나 지금 나는 어떤 문제를 심각하게 다룰 때처럼 행동하고 있다. 그러한 태도의 일반적 가치와 교육적 힘을 속단하지 않고 단지 그것이 내가 마련한 조건에 부합하는지 나의 관심을 끄는 갈등에 알맞은지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나는 셰스토프에게로 되돌아간다. 한 논평가가 남긴 말이 내게는 흥미롭기 그지없다. 단 하나의 진정한 해결책은 인간의 판단으로 구할 해결책이 없다는 바로 그 지점에 있다. 그렇지 않다면 왜 우리에게 신이 필요하겠는가? 우리는 오직 불가능한 것을 얻기 위해서만 신에게로 간다. 가능한 것이라면 인간으로 충분하다. 만일 셰스토프적 철학이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으리라. 왜냐하면 열정적인 분석의 끝에 이르러 모든 실존의 근원적인 부조리성을 발견하자 셰스토프는
여기에 부조리가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신이 있다. 신이 우리의 합리적 범주에 일치하지 않을지라도 신에게 의지하는 게 옳다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 러시아 철학자는 혼동이 생기지 않도록 그 신이 어쩌면 혐오스럽고 모순적이며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일지도 모르지만 신의 얼굴이 더없이 추악하다면 그 신이 더없이 강력한 신이라는 증거라고 암시하기까지 한다. 신의 위대함은 신의 모순에 있고 신의 증거는 신의 비인간성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신의 품으로 뛰어들어야 하고 이런 비약을 통해 이성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처럼 셰스토프의 경우 부조리의 수용은 부조리의 인식과 동시에 일어난다. 부조리를 확인하는 것은 곧 부조리를 수용하는 것이며 그의 논리적 노력은 부조리를 백일하에 드러냄으로써 부조리가 불러일으키는 거대한 희망을 단숨에 분출시키는 데 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런 태도는 부당하지 않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단 하나의 문제와 거기서 도출되는 모든 결과만을 검토할 것을 고집한다. 여기서 내가 신념에 찬 사상이나 행동이 얼마나 비장한지를 살펴볼 필요는 없다. 앞으로 그럴 시간은 얼마든지 있다. 합리주의자라면 누구나 셰스토프의 태도를 불쾌하게 여기리라는 사실을 나는 안다. 합리주의자가 아니라 셰스토프가 옳다는 게 느껴지지만 그가 부조리의 명령에 충실한지를 나는 확인하고 싶다. 부조리가 희망의 반대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셰스토프의 실존 사상이 부조리를 전제로 하지만 오직 부조리를 청산하기 위해 부조리를 증명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런 교묘한 사상은 고개사의 비장한 재주를 방불케 한다. 한편 셰스토프는 부조리를 도덕과 이성에 대립시키며 그 부조리를 진리와 속죄라고 부른다. 부조리에 대한 이런 정의의 저변에는 셰스토프가 부조리에 표하는 동의가 자리하고 있다. 만일 부조리 개념의 모든 힘이 부조리가 우리의 기본적인 희망과 충돌하는 방식에 있음을 인정한다면, 만일 부조리의 존속 조건이 우리가 부조리에 결코 동의하지 않는 데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면, 셰스토프의 경우 부조리가 그 참다운 얼굴, 그 인간적이고 상대적인 성격을 잃어버리고 불가해한 동시에 만족스러운 영원성의 세계로 들어가 버렸음을 우리는 알게 된다. 부조리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세계 속에 존재한다. 부조리 개념이 영원성의 발판으로 변하는 순간 그것은 인간의 명증성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진다. 이런 부조리는 인간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확실히 인식하는 명백한 사실이 더 이상 아니다. 투쟁이 기피되고 있다. 인간은 부조리를 받아들이고 그 일치 속에서 대립, 분리, 단절이라는 부조리의 본질적 성격을 소멸시킨다. 이런 비약은 하나의 회피이다. 시간이 뒤틀렸도다라는 햄릿의 말을 즐거이 인용하는 셰스토프는 특히 그 표현을 부조리의 악착스러운 희망을 부여하기 위해 쓴다. 하지만 햄릿이 그렇게 말하고 셰익스피어가 그렇게 쓴 의도는 셰스토프의 의도와는 사뭇 다르다. 어쨌든 비합리의 취기와 법열의 소명이 명철한 정신을 부조리에서 이탈시킨다. 셰스토프에게 이성은 헛된 것이나 이성 너머에는 무엇인가가 있다. 부조리의 정신에게 이성은 헛된 것이고 이성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 셰스토프의 비약은 역설적으로 부조리의 진정한 특성을 더 잘 이해하게 해준다. 우리는 부조리가 두 항의 균형 속에서만 가치를 지닌다는 사실, 무엇보다 두 항의 어느 한쪽이 아니라 두 항의 비교 자체에 부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셰스토프는 그 두 항 중에 하나에 모든 무게를 실음으로써 균형을 깨트린다. 우리의 이해에 대한 욕망, 절대에 대한 동경은 우리가 많은 것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 때만 정의 납득할 수 있는 것이 된다.
이성을 절대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이성이 효력을 발휘하는 고유한 영역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인간 경험의 영역이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모든 것을 명쾌히 이해하고 설명하고자 한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만일 이때 부조리가 태동한다면, 그것은 이 효율적이나 한계지어진 이성과 언제나 되살아나는 비합리의 충돌 때문이다. 그렇지만 셰스토프는 태양계의 운행은 불변의 법칙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 불변의 법칙이 바로 태양계의 이성이다라는 헤겔의 명제에 반감을 느낄 때, 또는 스피노자의 합리주의를 해체하고 싶은 열정에 휩싸일 때 모든 이성이 공허하다고 결론짓는다. 그 결과 자연스러우나 근거 없는 반동으로 비합리의 우월성을 주장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셰스토프의 이행 과정이 명쾌하게 이해되지는 않는다. 여기에는 한계의 개념과 차원의 개념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연의 법칙은 일정한 한계까지는 유효하지만 그 한계를 넘어서면 자기 자신을 거스르며 부조리를 탄생시킨다. 또는 자연의 법칙이 묘사의 차원에서는 정당화될 수 있어도 설명의 차원에서는 참여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셰스토프의 사상에서는 모든 것이 비합리에 희생되고 명증성의 요구가 교묘히 묵살되며 부조리는 비교의 두 항 중 하나와 더불어 사라져버린다. 이와 반대로 부조리 인간은 지평의 요철을 없애 평탄하게 만들려는 이러한 작업을 시도하지 않는다. 그는 투쟁을 인정하고 이성을 절대적으로 경멸하지는 않으며 비합리를 받아들인다. 이처럼 그는 경험의 모든 여건을 두루 살피고 문제를 알기도 전에 비약하려 하지 않는다. 다만 그는 이 주의 깊은 의식 속에 더 이상 희망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뿐이다. 레프 셰스토프의 세계에서 감지되는 것이 어쩌면 키르케고르의 세계에서는 한층 더 강하게 감지될 것이다. 물론 키르케고르처럼 파악하기 어려운 사상가에게서 분명한 명제를 가려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일견 서로 반대되는 듯한 글에도 불구하고 가명과 장난과 미소 너머로 우리는 그의 모든 작품에서 진리에 대한 공포와 더불어 진리의 예감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다. 그 진리는 마지막 저작들에서 터져나오듯 드러난다. 즉, 키르케고르 역시 비약을 감행하는 것이다. 그는 어린 시절에 그토록 두려워했던 기독교의 가장 가혹한 얼굴로 되돌아간다. 그에게도 모순과 역설이 종교의 근거가 된다. 그리하여 삶의 의미와 깊이에 대해 그를 절망하게 했던 바로 그것이 이제 그에게 진리와 빛을 던진다. 기독교는 하나의 스캔들인 바, 키르케고르가 분명히 요구하는 것은 이냐시오 대 로욜라가 요청했던 세 번째 희생, 즉 신이 가장 기뻐하는 지성의 희생이다. 비약이 초래한 이러한 결과는 이상하기는 하지만 더 이상 놀랍지는 않다. 이 세상 경험의 잔재인 부조리가 바야흐로 내세의 근거가 되었다. 키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한다. 신앙인은 자신의 실패 속에서 자신의 승리를 발견한다. 이런 태도가 어떤 감동적인 설교로 통하는지를 생각할 필요는 없으리라. 다만 부조리의 풍경과 그 고유한 성격이 이런 태도를 정당화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내가 아는 한 그럴 수는 없다. 부조리의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우리는 키르케고르에게 영감을 준 방법론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 그는 세계의 비합리와 부조리의 반항적 열망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다. 엄밀한 의미에서 그는 부조리의 감정을 자아내는 양자의 관계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비합리를 피할 수 없음을 확신한 그는 적어도 비생산적이고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그 절망적 열망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한 그의 판단은 옳을지 몰라도 그의 부정이 옳다고는 할 수 없다. 그가
반항의 외침을 열광적인 동의로 대체할 때 바야흐로 그는 지금까지 자기 인식을 비추던 부조리를 무시하고 앞으로 자신이 가지게 될 유일한 확신, 즉 비합리를 신격화하기에 이른다. 갈리아니 신부가 데피네 부인에게 말했듯이 중요한 것은 질병을 치유하는 게 아니라 질병과 함께 사는 것이다. 그러나 키르케고르는 질병을 치유하고자 한다. 치유야말로 그의 열광적 소원, 그의 일기 전편에 흐르는 소원이다. 그의 지성적 노력은 모두 인간 조건의 이율 배반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그가 불현듯 그 무용성을 깨닫게 되는 만큼 더욱더 절망적인 노력이다. 예컨대 그가 신에 대한 공포로도 신앙심으로도 평화를 얻을 수 없다는 듯 이야기할 때 그러한 무용성이 섬관처럼 떠오른다. 이처럼 그는 고통스럽고 교묘한 책략으로 비합리의 얼굴을 부여하고 그의 신에게 부조리의 속성들, 즉 불의, 자가당착, 불가일성을 부여한다. 오직 그의 지성만이 인간 마음 깊은 곳의 요구를 잠재우려고 애쓴다. 아무것도 증명된 게 없는 이상 모든 것이 증명될 수 있는 것이다. 키르케고르가 걸어간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는 다름 아닌 키르케고르 자신이다. 나는 여기서 아무것도 암시하고 싶지 않지만 어떻게 그의 저술에서 부조리에 대한 위해를 찬성하는 동시에 자신의 영혼을 자해하려는 징조를 읽어내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것이 바로 일기의 중심 주제이다. 내게 부족한 것은 그 또한 인간 운명의 일부인 짐승이거늘. 그러니 내게 육체를 달라. 좀 더 뒤로 가면 이런 말도 나온다. 특히 새파랗게 젊던 시절에 단 6달만이라도 인간이 될 수 있다면 무엇인들 하지 못했을까? 사실상 내게 부족한 것은 육체요. 실존의 육체적 조건이로다. 그렇지만 또 다른 대목에서 그는 수많은 세계를 관통하고 부조리 인간을 제외한 수많은 가슴을 설레게 한 거대한 희망의 외침을 쏟아낸다. 기독교인에게 죽음은 결코 모든 것의 종말이 아니다. 죽음은 건강과 활력이 넘치는 삶이 우리에게 뜻하는 희망보다 무한히 더 큰 희망을 뜻한다. 절망으로 이루어진 화해도 결국 화해이다. 보다시피 이 화해는 아마도 희망을 그 반대항인 죽음에서 끌어내는 듯 보인다. 그러나 설사 이런 태도가 공감에서 비롯되었다 해도 과도함은 아무것도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흔히 이렇게 말한다. 그건 인간의 척도를 넘어서는 거야. 그러므로 그건 초인적인 현상일 수밖에 없어. 하지만 이 그러므로라는 표현은 과도하다. 여기에는 논리적 확실성이 없다. 또한 실험적 개연성도 없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나의 척도를 넘어선다는 사실뿐이다. 이런 사실로부터 부정적인 결론을 끌어내지는 않을지라도 나는 불가이한 현상의 바탕에서 무엇인가를 주장하고 싶지는 않다.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것, 오직 그것만을 가지고 살 수 있는지 알고 싶다. 사람들은 내게 여기서는 지성이 오만을 부리지 않아야 한다고, 이성이 뒤로 물러나야 한다고 말한다. 나는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지만 이성을 부정하지는 않으며 이성의 상대적 힘을 인식하고 있다. 나는 다만 지성의 명증성을 유지할 수 있는 중간적인 길에 서 있고자 한다. 이것이 오만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포기해야 할 이유를 알지 못한다. 예컨대 절망은 하나의 사실이 아니라 하나의 상태, 즉 죄의 상태라고 한 키르케고르의 시각보다 심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죄란 신에게서 멀어지는 길이기 때문이다. 의식이 깨어있는 인간의 형이상학적 상태인 부조리는 신에게로 통하지 않는다. 어쩌면 내가 다음과 같은 거창한 명제를 감히 제시하면 이 개념이 좀 더 분명해질까? 부조리, 그것은 신없는 세계의 죄이다. 문제는 부조리의 상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일이다. 나는 부조리가 무엇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 이 정신과 이 세계는 서로를 조화롭게 포옹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힘을 겨루듯 서로를 밀어내며 받쳐주고 있다. 나는 이 상태에서 삶의 규칙이 무엇인지를 묻지만 사람들은 부조리의 근거를 무시하며 고통스러운 대립의 두 항 중 하나를 부정하고 내게 포기를 명한다. 나는 나의 조건일 수밖에 없는 이 조건이 초래할 결과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으며 이미 그 조건 안에 어둠과 무지가 함축되어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무지가 모든 걸 설명하며 그 어둠이 나의 빛이라고 단언한다. 그들은 내 물음에 답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서정이 아무리 열광적이라 해도 내 눈에 그 역설을 감출 수는 없다. 그러므로 나는 몸을 돌려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키르케고르가 이렇게 외치며 경고할 수도 있으리라. 만일 인간에게 영원한 의식이라는 것이 없다면, 만일 만물의 근저에 있는 게 컴컴한 정념의 소용돌이 속에서 거창한 것과 하찮은 것, 즉 만물을 창조하는 격렬하고 야생적인 에너지뿐이라면, 만일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바닥 없는 공허가 만물 아래 감춰져 있다면 도대체 우리의 삶이란 절망 외에 무엇이겠는가? 그렇지만 이 외침이 부조리 인간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는 없다. 무엇이 진실인가를 찾는 것은 무엇이 바람직한가를 찾는 것이 아니다. 만일 도대체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괴로운 질문에서 벗어나기 위해 당나귀처럼 환상의 장미를 먹어야 할 처지라면 부조리 인간은 체념하고 거짓을 받아들이기보다 차라리 두려움 없이 키르케고르의 반응, 즉 절망을 선택할 것이다.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단호한 영혼은 언제나 난관을 뚫고 앞으로 나가기 마련이다. 나는 여기서 이른바 실존 사상을 감히 철학적 자살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그러나 이 명명에는 비판적 함의가 없다. 이는 한 사상이 자신을 부정하고 그 부정으로 자신을 초월하려는 행위를 가리키는 편리한 방법일 뿐이다. 실존 사상가들에게는 부정이 그들의 신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 신은 인간 이성의 부정을 통해서만 존립한다. 그러나 자살과 마찬가지로 신도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 핵심은 비약이지만 비약에도 여러 방법이 있다. 구원이 수반하는 그 부정, 말하자면 아직 뛰어넘지 않은 눈앞의 장애물을 미리 부정하는 그 최종적 모순은 이것이 바로 이 추론이 겨냥하는 역설인데 종교적 영감에서 태동할 수도 있고 이성적 범주에서 태동할 수도 있다. 그 사상은 언제나 영원성을 갈망하거니와 바로 그 지점에서 비약이 일어난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 실론이 전개하는 추론은 과학적인 금세기에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정신적 태도, 즉 만물이 곧 이성이라는 원칙에 따라 세계를 설명하려는 정신적 태도를 아예 논외로 두고 있다. 세계가 명징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세계에 대한 명징한 시각을 제시하려는 노력은 당연한 것이다. 그것은 심지어 정당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여기서 전개하는 추론과는 본질적인 관련성이 없다. 실제로 이 추론의 목적은 세계의 무의미성을 밝히는 철학에서 출발하여 세계에서 하나의 의미와 깊이를 발견하기에 이르는 정신의 발전 과정을 밝히는 데 있다. 그 과정 가운데 가장 비장한 것은 종교적 본질을 지니며 이는 비합리라는 주제와 함께 뚜렷이 드러난다. 그러나 가장 역설적이고 의미심장한 것은 애초에 근본 원리가 없다고 상상한 세계에 정치한 논리적 이유를 부여하는 바로 그 정신의 발전 과정이다. 어쨌든 우리는 향수와 동경으로 가득 찬 인간 정신이 새롭게 거둔 결실이 무엇인지 가늠해보지 않고서는 흥미로운 결론에 도달하지 못할 것 같다. 여기서 나는 단지 후설과 현상학자들이 유행시킨 지향이라는 주제만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주제는 이미 앞에서 암시한 바 있다. 근원적으로 후설은
이성의 고전적 추론 방식을 부정한다. 한 번 더 되풀이하자. 사유한다는 것은 통일한다는 것이 아니며 각각의 외관을 대원칙이라는 얼굴 아래 친숙하게 만든다는 것이 아니다. 사유한다는 것은 만물을 보는 법을 다시 배운다는 것이고 자신의 의식을 지향하게 한다는 것이며 각각의 이미지를 특권적인 장소로 만든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현상학은 세계를 설명하려 하지 않으며 경험을 묘사하는 데 그친다. 현상학은 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여러 진리가 존재할 뿐이라는 원초적 주장에서 부조리 사상과 맞닿는다. 저녁의 바람결부터 내 어깨 위에 놓인 이 손까지 각각의 사물은 자신의 진리를 가진다.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개개의 사물을 밝히는 것이 바로 의식이다. 의식은 대상의 형태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주시할 뿐이다. 즉, 의식은 주의를 기울이는 행위로서 베르그송의 비유를 빌리자면 별안간 하나의 영상에 고정되는 영사기와 같은 것이다. 차이가 있다면 시나리오에 따라 영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밑도 끝도 없는 영상이 연속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 환등기를 통과하는 영상은 모두 특권적이다. 의식은 주의를 기울인 대상을 경험 속으로 던진다. 의식은 기적을 행하듯 그 대상을 격리하는 것이다. 그때부터 대상은 일체의 판단이 중지된 상태에 놓인다. 의식을 특징 짓는 것은 바로 이 지향이다. 그러나 이 말에는 어떤 궁극적 목적성도 내포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은 단순히 방향의 의미, 다시 말해 지형학적 가치만을 지닐 뿐이다. 그렇기에 일견 현상학은 부조리 정신과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보인다. 대상의 설명을 삼가고 묘사하는 데 그치는 사유의 표면적 겸손 및 역설적으로 경험에 깊이 있는 풍요와 다채로운 세계의 부활을 야기하는 의도적인 규율. 그것이 바로 부조리 정신의 방법론이다. 적어도 언뜻 보면 그렇다. 왜냐하면 여느 경우처럼 여기서도 사유의 방법은 언제나 두 양상, 즉 심리학적 양상과 형이상학적 양상을 띠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때 사유의 방법은 두 가지 진리를 은닉하고 있는 셈이다. 만일 지향성이라는 주제가 현실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고찰하는 심리학적 태도만을 가리킨다면 사실상 그 주제를 부조리 정신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현상학적 지향성은 대상을 초월할 수 없기에 대상을 열거하고자 한다. 그것은 통일성의 원리가 부재하는 가운데 사유가 경험의 얼굴을 하나하나 묘사하고 이해하는 데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긍정할 뿐이다. 여기서 경험의 각 얼굴마다 문제가 되는 진리는 심리학적 차원에 속한다. 이 진리는 현실이 자극할 수 있는 흥미를 입증하는 데 그친다. 그것은 졸고 있는 세계를 깨우고 그것이 정신 속에 살아있게 만드는 방법이다. 그러나 만일 사람들이 이 진리의 개념을 확대하고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려 든다면 그리하여 개개의 인식 대상이 지닌 본질을 찾으려 든다면 그들은 결국 경험에 인위적인 깊이를 부여하는 사태에 이를 것이다. 부조리 정신에게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겸손에서 확신으로 향하는 이행은 지향적 태도에서 더욱 민감하게 느껴지며 현상학적 사유의 삼광은 거꾸로 부조리한 추론을 더 잘 이해하게 해줄 듯하다. 왜냐하면 후설 역시 지향이 밝히는 초시간적 본질들, 마치 플라톤이 말하는 듯 초시간적 본질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현상학자들은 만물을 단 하나의 사물이 아니라 만물에 의해 설명한다. 나는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지 못한다. 물론 그들은 의식이 개개의 대상을 묘사할 때마다 구현하는 관념이나 본질이 완벽한 모델이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 관념과 본질이 지각의 여건 속에 직접적으로 현존한다고 주장한다. 더 이상 모든 것을 설명하는 단 하나의 관념은 존재하지 않지만 무한히 많은 대상에 의미를 부여하는 무한히 많은 본질이 존재하는 것이다. 세계는 움직이지 않게 되었으나 환히 밝혀지는 셈이다. 플라톤의 실제론이 직관적으로 변했지만 그래도 그것은 여전히 실제론이다. 키르케고르는 그의 신 속으로 빠져들었고 파르메니데스는 사유를 유일자 속으로 몰고 갔다. 하지만 후설은 여기서 사유를 추상적 다신교 속으로 던져넣는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다. 환각과 허구조차 초시간적 본질의 일부를 이룬다. 이 새로운 관념의 세계에서는 반인반마의 괴물 켄타우로스의 범주가 지하철 승객이라는 훨씬 더 평범한 범주와 협력한다. 부조리 인간이 보기에 세계의 모든 얼굴이 특권을 지닌다는 이 순수하게 심리학적인 견해에는 하나의 진리와 동시에 씁쓸한 뒷맛이 배어 있다. 모든 것이 특권을 지닌다는 말은 모든 것이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는 말로 통한다. 그러나 이 진리의 형이상학적 양상이 그를 너무나 멀리 데려간 탓에 후설은 조그마한 반동으로도 플라톤에 더 가까이 다가섰음을 느낀다. 즉, 그는 개개의 이미지가 저마다 특권적인 본질을 전제하고 있다는 가르침을 받은 것이다. 이를테면 이 서열없는 이상적인 세계에서 정규군은 오직 장군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아마 초월성은 이미 제거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사유의 돌연한 전환이 일종의 단편적 내재성을 세계에 다시 도입하고 이것이 우주의 인위적인 깊이를 복원한다. 그 창조자들이 매우 신중하게 다룬 주제를 내가 너무 멀리 밀고 나가지는 않았나 걱정해야 할까? 그러나 나는 외관상 역설적으로 보이지만 앞선 내용을 받아들인다면 엄격한 논리가 느껴지는 후설의 단원을 읽어냈을 뿐이다. 참인 것은 그 자체로 절대적으로 참이다. 진리는 하나이다. 진리를 지각하는 존재가 인간이든 괴물이든 천사든 신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 존재는 진리와 동일하다. 이 단원으로서 이성은 승리의 나팔을 본다. 나는 그것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부조리 세계에서 그의 단어는 무엇을 의미할 수 있는가? 천사나 신의 지각은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신의 이성이 나의 이성을 승인해주는 그 기하학적 장소는 내게 영원히 불가해하다. 여기서 다시 한번 나는 비약을 목격한다. 추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비약은 바로 내가 망각하지 않으려 하는 부조리의 망각을 뜻한다. 더 나아가 후설이 인력에 종속된 물체가 모두 사라진다 해도 인력의 법칙은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적용 대상 없이 남아있으리라 하고 외칠 때 나는 위안의 형이상학을 마주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만일 사유가 명백한 사실의 길에서 이탈하는 전환점을 찾고 싶다면 후설이 정신에 대해 펼치는 추론을 다시 읽는 것으로 충분하리라. 만일 우리가 정신의 전개 과정을 지배하는 정확한 법칙을 명확히 관찰할 수 있다면 그 법칙은 이론적 자연과학의 기본 법칙처럼 영원한 불변의 법칙으로 드러날 것이다. 그러므로 정신의 전개 과정이 전혀 없을 때조차 그 법칙은 유효할 것이다. 정신이 존재하지 않을 때조차 정신의 법칙은 존재할 것이라니. 여기서 나는 후설이 하나의 심리적 진실을 하나의 합리적 법칙으로 만들려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말하자면 후설은 인간 이성의 통합적 능력을 부정한 후 이를 핑계삼아 영원한 이성 속으로 비약하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구체적 우주라는 후설의 주제는 전혀 놀랍지 않다. 모든 본질이 형식적인 것은 아니며 물질적인 본질도 있다고
형식적인 본질은 논리학의 대상이고 물질적인 본질은 과학의 대상이라고 내게 말해봐야 그것은 정의의 문제일 뿐이다. 사람들은 내게 추상은 구체적인 보편의 비실질적인 부분을 가리킬 뿐이라고 단언한다. 그러나 이미 드러난 동요는 나로 하여금 이 명제들의 혼란을 더욱 분명히 이해하게 한다. 실제로 그것은 나의 주의를 끄는 구체적 대상, 이를테면 이 하늘, 외투자락에 비치는 물의 반영이 나의 관심으로 인해 세계에서 독자적으로 정립되는 현실의 권위를 갖춘다는 의미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 점을 부정하지 않겠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이 외투 자체가 보편적인 것이고 고유하고 충만한 본질을 가지고 있으며 형상의 세계에 속한다는 뜻일 수도 있다. 그리하여 나는 단지 이 행렬의 순서가 바뀌었을 뿐임을 알아차린다. 즉, 이 세계는 더 이상 어떤 상위의 우주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형상들의 하늘이 이 땅의 수많은 이미지 속으로 내려오는 것이다. 내가 보기에 실질적으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여기서 마주치는 것은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취향이나 인간 조건의 의미가 아니라 구체적인 대상 자체를 일반화하려는 완전히 곱비 풀린 주지주의이다. 모욕받은 이성과 승리한 이성이라는 상반된 경로를 거쳤으면서도 사유가 사유 자신을 부정하는 동일한 결과에 이르는 역설이 크게 놀랍지는 않다. 후설의 추상적 신과 키르케고르의 벼락 같은 신 사이의 거리는 그다지 멀지 않다. 이성도 비합리도 똑같은 설교로 통한다. 사실상 경로는 문제되지 않으며 목적지에 다다르려는 의지가 중요하다. 추상적인 철학자와 종교적인 철학자는 똑같은 혼란에서 출발해 똑같은 고뇌 속에서 서로를 부축한다. 그러나 이들의 공통 본질은 설명하는 데 있다. 여기서는 향수가 과학적 사고보다 강하다. 이 시대의 사유가 세계의 무의미성을 강조하는 철학에 가장 깊이 물든 사유이자 그 결론이 가장 혼란스러운 사유라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이 시대의 사유는 현실을 여러 유형의 이성으로 분할하는 현실의 극단적 합리화와 현실을 신성화하는 현실의 극단적 비합리화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다. 그러나 이런 단절은 표면적인 것일 뿐이다. 두 사유는 비약을 통해 충분히 양립할 수 있다. 여전히 사람들은 이성이 타협을 모른 채 일방통행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성이라는 개념은 의도가 아무리 엄밀할지라도 실제로는 다른 개념들처럼 유동적이다. 이성은 순전히 인간적인 얼굴을 지니고 있지만 신성을 향해 돌아설 줄도 안다. 이성과 영원성을 처음으로 화해시켰던 플로티노스 이후 이성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원리인 모순을 외면하고 자신의 가장 기이한 원리, 불가해한 원리인 협력을 동반하는 법을 익혔다. 하지만 이성은 사유의 도구일 뿐 사유 자체가 아니다. 인간의 사유는 무엇보다 인간의 향수이다. 이성은 플로티노스의 우수를 달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이성은 현대의 불안한 영혼에게 영원성이라는 친숙한 무대장치 속에서 불안을 가라앉힐 수단을 제공한다. 부조리 정신은 그만한 행운을 누리지 못한다. 부조리 정신에게 세계는 합리적이지도 비합리적이지도 않다. 세계는 이성을 결하고 있다. 그뿐이다. 후설의 세계에서 이성은 한계를 모른다. 반대로 부조리는 한계를 설정하는데 이성이 부조리의 고뇌를 가라앉힐 힘이 없기 때문이다. 한편 키르케고르는 단 하나의 한계만으로도 이성을 부정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부조리는 그처럼 멀리 나아가지 않는다. 부조리의 경우
한계는 단지 이성의 야심만을 목표물로 삼는다. 실존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비합리라는 주제는 혼탁해진 이성, 자신을 부정함으로써 스스로를 해방하는 이성을 가리킨다. 반면 부조리는 자신의 한계를 확실히 알고 있는 명징한 이성이다. 부조리 인간은 그 험난한 여정의 끝에 이르러서야 진정한 이치를 깨닫는다. 그의 내면 깊숙이 자리한 열망과 자신에게 제공되는 것을 비교할 때 부조리 인간은 문득 자신이 발걸음을 돌리게 되리라고 느낀다. 후설의 우주에서는 세계가 명료해지기에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한 낯익음에 대한 욕망은 쓸모를 잃는다. 키르케고르의 묵시록적 우주에서는 명료성에 대한 욕망을 채울 유일한 방법은 그 욕망을 포기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 죄가 아니라 이 점에서는 모든 사람이 무죄이다. 알기를 원하는 것이 죄이다. 이것이야말로 부조리 인간으로 하여금 무죄와 동시에 유죄를 느끼게 하는 단 하나의 죄라고 할 수 있다. 세상은 과거의 온갖 모순이 이제는 논쟁적 유희에 불과하다는 결말을 그에게 제시한다. 그러나 부조리 인간은 이 모순들을 그런 방식으로 느끼지 않았다. 이 모순들이 결코 해소될 수 없다는 진리를 직시해야 한다. 부조리 인간은 설교를 원하지 않는다. 나의 추론은 그것을 유발한 명백한 사실을 충실히 기억하고자 한다. 그 명백한 사실은 바로 부조리이다. 부조리는 욕망하는 정신과 절망하게 하는 세계 사이의 단절, 통일성에 대한 나의 향수, 이리저리 해체된 우주, 이 모든 것을 연결하는 모순을 가리킨다. 키르케고르는 나의 향수를 말살하고 후설은 이 우주를 재조립한다. 내가 기대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문제는 이런 참담한 분열과 함께 생활하며 사유하는 것, 부조리를 수용할지 거부할지 알아내는 것이다. 문제는 명백한 사실을 감추는 것, 방정식의 한쪽 항을 부정함으로써 부조리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부조리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 아니면 인간이 부조리로 인해 죽기를 논리가 명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나의 흥미를 끄는 것은 철학적 자살이 아니라 자살 그 자체이다. 단지 나는 자살에서 감정적 내용을 모두 걸러낸 후 자살의 논리와 진실을 온전히 인식하고 싶을 뿐이다. 일체의 다른 입장은 부조리 정신에게는 일종의 속임수요, 정신이 밝히고자 하는 대상 앞에서 내딛는 뒷걸음질에 지나지 않는다. 후설은 이미 알고 있어 편안해진 존재 조건 속에서 생활하고 사유하는 만성적인 습관에서 벗어나라고 말하지만 그의 세계에서 궁극적 비약은 영원성과 그에 따른 안락을 우리에게 되돌려준다. 비약의 순간은 키르케고르의 바람과 달리 극단적 위험을 동반하지 않는다. 진정한 위험은 오히려 비약에 선행하는 미묘한 순간에 있다. 그 현기증 나는 모서리에 서서 자세를 똑바로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실한 행위이며 나머지는 모두 교묘한 술책일 뿐이다. 나는 인간의 무력함이 키르케고르의 동의보다 더 감동적인 동의를 불러일으킨 적이 없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무력함이 역사의 무심한 풍경 속에서는 자기 자리를 가질 수 있을지라도 이제 그것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잘 알고 있는 추론에서는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할 것이다.